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나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의 소스에 해당되는 기억이 과거에 나도 현재에 나도 미래에 나도 기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소스가 부정확하니까 시뮬레이션도 부정확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파편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고 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그게 하나의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 판단에 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책에서는 이제 서사라고 하는 기능 하나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아 정체성을 구성을 하는지,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로 먼저 가볼게요. 7장, 내가 믿는 이야기가 나를 만든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당신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며 동시에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함으로써 남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애쓴다. 뇌의 이런 특성은 다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해리, 압축, 예측. 이 세 가지 과정은 개인 서사의 성스러운 삼위일체다. 해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기능? 지금 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멀티태스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현재에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능은 그 기능이고, 이 기능과 동시에 뭘 하냐면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과거의 정보들을 쭉 훑고 있어요, 밑바닥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다른 입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감각에 의존해서 거기에 주의력을 두고 있는 현재의 나가 있고, 자신의 스키마를 끌어와서 기억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나가 있고, 과거의 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나인가? 사실은 동일한 나가 아니라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라고 하는 대표적인 다양한 나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해리가 되어 있고, 압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기억을 쓴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모든 정보들을 압축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미래의 나의 대표적인 이 행동 양식으로 지금 경험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내용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해리, 압축, 예측.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서사를 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두뇌의 기능이에요. 근데 두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자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이야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향받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장의 제목이 내가 믿는 이야기가 나를 만든다잖아요. 내가 믿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날 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영웅이라고 믿고 살았을 건데, 그러면 영웅의 삶의 보편적인 이 이야기 풀로 있다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형식. 그러면 그 중에서 나의 인생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과 겹쳐서 한번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33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도대체 이 파편으로 나눠져 있는 사건들을 왜 인과를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왜 억지로라도 껴 맞춰가지고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두뇌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 실험을 볼 거거든요. 133페이지부터 보면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윌리엄 제임스와 함께 공부하던 손다이크는 고양이를 위한 퍼즐 상자를 개발해 제임스의 집 지하실에 두었다. 이 고양이를 위한 이 퍼즐 상자인데,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을 반복해서 학습하는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그 뒤에 내용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상자는 고양이가 밟으면 열리는 비밀문이 있는 간단한 장치였다. 손다이크는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고 밖에 우유 접시를 놓았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발판을 밟아 문을 열었다. 손다이크가 실험을 반복할수록 고양이가 난동을 부리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바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효과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과가 있는데 인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어떤 인을 할 때 이게 어떤 과가 나올까, 이거를 본능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싶을 때 어떤 과가 생겼는데 이거는 도대체 왜 생겼을까? 이걸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고민은, 자, 요게 그러면 현재겠네요. 여기서 고민을 하니까 현재 일어난 일이 있는데, 아, 이것 때문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언제예요? 과거겠네요. 여기는 언제예요? 미래겠네요. 그러면 현재 일어난 결과가 미래의 원인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과거의 원인이 있겠어요? 과거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뭔가 후보들을 골라.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후보들을 딱 골라놓고 고민을 해요. 아, 이것 때문이었나? 이것 때문이었나? 이것 때문이었을까? 이거였을까? 근데 사실은 여기 후보가 골라지는 데 있어서도 무작정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효과 법칙. 뭔가 자신이 보기에 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아직 사실 솔직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상식선에서, 기억선에서, 지식선에서, 경험선에서 뭔가 이것과 유사한
이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후보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거다 라는 걸 자기가 결정했어. 그러면 원래 요거였나 요 정도의 근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였다 라는 걸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옆에 아주 무수한 근거들이 생겨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거야 이게. 이런 법칙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를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두뇌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냐면 작화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백의 공간이 있으면 그 여백의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놓고 싶은 욕구. 왜 환각과 환상을 만들어내느냐? AI도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연결성 있는 대답, 인과에 걸맞는 대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답변을 요구를 받으니까 이 자기에게 제한된 정보 내에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뇌에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작화증. 이게 이제 그래도 최소한 효과 법칙이라도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고양이 실험이거든요. 상자가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딘가를 밟아야 돼. 딴 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엔 막 긁겠죠. 치든 울든 뭐 온갖 방법식을 다 취하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거길 딱 누르면 처음엔 몰라. 하지만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한 것 중에 고양이도 뭘 하냐면 고양이의 뇌도 후보를 찾아. 그 중에서 뭐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후보를 본능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복하는 실험 내에서 후보를 좁혀서 이거였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아무런 이 다른 쓸데없는 낭비와 저항 없이 그거 눌러가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고양이도 이렇대요. 그 다음에는 135페이지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스키너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둘기의 미신이라는 제목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연구에서 스키너는 50년 전에 손다이크가 고양이에게 했던 것처럼 굶주린 비둘기를 새장에 넣었다. 새장 안에는 소울 밸브가 있어서 15초마다 음식 알갱이가 밸브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비둘기들이 새장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을 쪼았는데 효과의 법칙에 따라 음식이 나올 때 했던 행동이 강화됐다. 이제 이 비둘기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한 것 같지만 이번 실험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인데 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손다이크의 실험과 달리 음식물 알갱이가 나오는 것은 비둘기의 행동과 관련이 없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음식 알갱이는 무조건 15초마다 밸브에서 떨어지게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도 비둘기들은 곧 특징적인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미신이거든요. 한 마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다니기를 강박적으로 반복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반시계로 돌 때 모이가 떨어졌거든요. 한 마리는 새장 위 모서리 중 하나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어 넣었대요. 그때 떨어졌거든요. 공중에서 머리를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기울이는 비둘기도 있었고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 이 스키너는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 게 어떤 이유였냐면 동물의 뇌 역시도 미신을 만들고 미신을 믿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미신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 효과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짜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인과는 효과 법칙에도 맞고 인과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요거 말고 여러 가지 후보들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후보들을 생각을 했었던 건 분명히 이것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 거고 이것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 거고 이것도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겠죠. 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는 일시적으로 맞는 인과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전혀 인과에 걸맞지 않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15초마다 한 번씩 그냥 시간에 한 번씩 모이를 주는데 자 비둘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강박적으로 왼쪽으로 돌아. 모이가 떨어졌네? 그럼 이 비둘기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돌아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도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돌았으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인과의 대부분이 이런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비유가 오비락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왼쪽으로 돈 놈, 머리를 저기 모서리에 낀 놈, 아니면은 저기 유리창을 두드렸던 놈, 온갖 이유들이 다 있어. 그리고 정말 타당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이 고양이가 찾아낸 스위치조차도 원래 본래 원인은 아니고 지속되는 원인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는 사실은 그 인과의 타당성이 굉장히 허술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서사를 뭔가 만들어내는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분명한데 그걸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아를 유지하는데 그 근거로 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흔히 뭐를 나라고 주장을 하냐면 몸과 마음이라. 근데 나라는 건 보면 나, 자아는 다른 존재하고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자아예요? 아니면은 붙어 있어도 자아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느껴야 자아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붙어 있어도 자아라고 느낄까요? 몸이 붙어 있어 계속 24시간 365일 평생.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육체적으로 내 육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특징적인 게 자아라고 하는 느낌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봐보세요. 일단 나는 뭔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니까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애써가지고 뭐 이야기를 억지로 껴 넣어서 애써가지고 왜 나를 만들어? 그런 확실한 실체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없으니까 그런 건. 원래 자아라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확실한 실체, 잡을 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애써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라식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항심사량이잖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니까요. 얘는 우리가 의식활동을 하는 이면에 아예 따로 이 램을 따로 분할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얘는 24시간 따로 작동하면서 돌아가게.
얘는 뭐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느낌을 유지할지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서사를 만드는 애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꾸미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꾸미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 분리된 감각을 통해 자아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자아라는 느낌이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 때, 자, 분리를 하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시도를. 자, 자아는 뭔가 실제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 그러면 자아보다는 뭐가 안정적이냐면, 뭐는 좀 더 이 확실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사실은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 뭐냐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근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왜 아까 마음보다 몸을 더 분리된 실체로 훨씬 잘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몸은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뢰의 느낌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 딱 부딪히면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분리된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감각이 있어. 뭐냐면은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한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으로써 이 존재와 이 존재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도 촉감을 가지고 이중 촉감을 가지고 나와 너를 구분한다잖아요. 그걸로. 그게 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 육체는 그래도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할 만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사를 만드는 건데 시간적으로 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과거의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현재의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미래의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내 기억에는 지금 내 마음, 내 두뇌에는 나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남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뭐가 난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뭔가 달라져. 근데 그 달라져. 자기도 알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다는 걸. 그런데 다르지만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변했다라고 자기를 설득해야 돼요.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다른 정보들과 이 정보가 차별이 없어요. 잠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얘와 이어지고 있는 얘가 동일인물이다. 분리된 동일인물이다. 즉 분리된 정보다라고 하는 그 정보의 주체다라는 이야기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이 정보도 나갔고 왜냐면 내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정보도 나갔고 이 정보도 나갔고 그래가지고 잠난해져 버리니까 그 분리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일해야 돼. 얘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 꺼지면 우리 큰일 나는 거라. 섞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과 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거 하나만 유지하려고 해도 이번 생에 그냥 뭐 몇십 년 산 나라고 하는 거 하나만 유지하려고 해도 얘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백생만 섞여봐. 그래서 소설 속에서 오래 산 존재들이 100년 산 존재 말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 존재들이 보통 행복하게 나와요? 아니면 고통스럽게 나와요? 고통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라시기 너무 힘들어. 말라시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많은 캐릭터를 이미 살았거든. 100년 살고 30년 살고 50년 사는 친구들과 너무 다양한 캐릭터를 자기는 살았거든요. 그럼 그게 그 중에 뭐가 난지를 모르는 거라. 이 분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돼. 분리.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근데 공간은 사실은 너무 쉬웠다. 그냥 감각만 의지하면 공간적으로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시간. 시간이 이 속에서 이거는 왜 어렵냐면 물질은 얘하고 얘가 분리된 게 너무 1차원적이고 당연한데 이 시간은 파편으로 나눠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환상에 분리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연결성을 설명해야 돼요. 인과를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이 영웅 이야기의 플롯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47페이지. 끌리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한 문단 읽을 건데요. 반반 나눠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9.11이나 그와 비슷한 중대한 사건들을 역순으로 회상해보라. 어렵지 않은가? 우리의 기억이 디지털 기록과 같이 명확한 사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면 역순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기억에 구조적인 형태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구단은 거꾸로 외우기가 쉬운데. 근데 그게 왜 쉽죠? 사실은 구구단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뭔가 구조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구조적인 형태가 뭐냐면 사실은 서사예요. 서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구구단도 원래 서사를 만들어서 기억해요. 그리고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는 게 쉽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쉬운 거예요? 처음 외울 때 쉬웠던 거예요? 지금 쉬운 거죠. 지금은 왜 쉬워요? 사실은 서사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는 방법, 자신만의 서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앞으로 분명히 외웠는데 거꾸로 외우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 순으로 외우는 구조적인 형태가 역으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외우는 그 구조적인 형태를 새롭게 세우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과정이라.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이런 뭔가 구조적인 형태, 서사를 쓰는데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뇌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구성은 대부분 이야기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야기하는 인간 뇌의 생물학적 구조와 깊이 얽혀 있다. 단순히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를 부과하여 현실 인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이제 서로 상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인간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하는 법문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 예화를 쓰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예화를 쓰고 스토리만 막 계속 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구조적인 형태 속에서 전체적인 개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엮어서 은결성 있게 뭔가 말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두뇌가 이야기하는 인간 뇌의 생물학적 구조가 특징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 151페이지 한번 볼게요. 151페이지에 보면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학교수로 유명한 조셉 캠벨 선생님께서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다양한 문화의 신화를 분석을 해보면 영웅의 여정을 담은 단일 신화가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웅 신화. 근데 그 영웅 신화도 사실은 유일한 포맷의 영웅 신화래요. 이것을 조금씩 변주했을 뿐이래요. 이게 모든 신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사실은 주장한 거예요. 이 캠벨 선생님이. 그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3단 구조로 설명을 했는데 151페이지의 밑에 보면 첫 번째가 분리예요. 분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문. 그리고 세 번째가 귀환인데 자, 처음에 분리, 인문, 귀환인데 이게 유일한 영웅 이야기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 대략적인 설명만 한번 볼까요? 한 번에 이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귀환이라는 세 번째 행위에서 영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이후에 한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 한 솔로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돌아와 다스베이더가 루크를 공격하는 것을 막고 루크가 죽음의 별을 파괴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면 영웅은 두 세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귀환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인데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한대요. 분리의 과정. 그러다가 인정하고 입문한대요. 그리고 나서 입문하면 훈련을 하겠죠? 그리고서 귀환한대요. 이게 영웅의 서사의 전체적인 가장 단순화시킨 플롯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속에 이런 플롯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묘범연화경에 장자 궁자유가 있는데 거지 아들이 있어. 이 왕자 거지가 왕 아버지가 이 왕자 거지를 알아보고 나서 불렀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사실은 너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자기가 영웅이라는 걸 처음에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현실의 박에 막혀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꾀를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입문을 시키냐면 마국간에서 똥 치우는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똥 치우는 일, 말 관리하는 일, 마국간 관리하는 일, 창고 관리하는 일, 그 다음 곡간 관리하는 일, 온갖 관리하는 일들을 시켜가지고 뭘 하냐면 훈련을 딱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딱 얘기를 해요. 너는 나의 아들, 왕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물려받아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환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들, 뭔가 영웅적인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그대로 본다거나 조금씩 변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캠벨이 이야기하는 단일 신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라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이게 상호 간의 연결성이 있는 건데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의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구조의 서사를 만드는 걸 두뇌가 즐기니까 이런 구조의 이야기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 꼭 저런 구조로만 쓸까요? 아니면은 영웅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 결국은 아니었다. 이런 구조의 문학들도 있을까요?
그런 뭔가 역구조, 저것과 반하는 구조의 이야기들도 있겠죠. 네, 이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인기를 얻어요, 못 얻어요? 보통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뇌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상응하는 거라. 왜 이런 대중문화가 인기가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57페이지. 요거까지 한번 비교해 보죠. 157페이지에 6가지 기본적인 이야기 곡선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생 그래프라. 우리가 왜 인생을 여정이라고 느끼냐면 우리의 두뇌가 첫 번째,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두뇌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과를 찾을 때 미래에서 역인과를 못 찾아요. 그런 건 상상은 못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이니까. 두뇌에게 있어서.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서 인과를 찾음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자아 정체성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인생 여정에. 자, 6가지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는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는 그래프예요. 안 좋게 시작했지만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는 부자에서 빈털터리 그래프가 있대요. 부자에서 빈털터리 그래프가 있대요. 이제 이런 거는 상승곡선, 하강곡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진 남자가 있어. 중간에 안 좋아졌다가 극복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카루스 곡선이 있는데 중간엔 좋았다가 결국엔 다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데렐라 곡선이 있대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오디오스 곡선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 인생 여정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생 그래프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범주화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물론 굉장히 독특한 게 사실은 인생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확대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식이 아닐까? 이런 식. 그런데 왜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 그럴 때 이렇게 그려놓고도 만족할까? 이게 나를 표현한다라고 느낄까? 그러니까 여기에 서사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이 서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줄거리만 기억하지 사실은 그 상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두뇌가 그런 방식으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3장인가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인출하는 방식 둘 다를 뭐라 그러냐면 만화처럼 저장하고 만화처럼 인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화처럼. 우리가 만화를 그리는 방식 봐보세요. 극사실주의로 주름까지 다 그려요. 아니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그려요. 그러니까 특징만 딱 보여주는 정도로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도, 모습을 기억할 때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기억할 때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생 그래프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이런 그래프. 근데 거기에다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물론, 거기에는 이 그래프가 인생의 여정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작품 이름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작품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스키마,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스키마, 이것들을 비교하는 나, 그래서 거기다가 나를 동일시하는 나, 이런 충분히 해리되어 있는 입체적인 면에서 다양한 판단을 했겠지만 그 모든 판단들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거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장되어 있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작화증으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6가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중에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투영되어야 되고 선택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모양의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 모양은 있겠어요? 없어요. 요 모양도 없고 요 모양도 없고 요 모양도 없고 요 모양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줄거리가 요거랑 비슷하겠지. 나머지들 지금 다 생략했어. 왜냐면은 그 중에서 뭔가 선별적으로 하나라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생략하고 그래 요 정도는 맞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거기도 어떻게 하냐면 디테일 다 포기하고 줄거리만 놓고 볼 때 요 정도면 그래도 뭐 조금 비슷하네. 그런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왜 선택을 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런 내가 이 모양을 가지고 나의 서사를 만들고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내 두뇌에 있는 수많은 사실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나인지를 분리해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과를 찾은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오비락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아는 기억을 소스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수많은 기억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만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분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나를 분리하는 기능? 그걸 누가 맡고 있는 거냐면 말라식이 맡고 있던 거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능은 사실은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야기를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왜 나라는 이야기를 굳이 만드느냐? 왜 저것과 이것과 이것과 이 기억들이 동일선상에 있는 나라는 주체가 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뇌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 중에 나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분리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섞여버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공부를 했냐면 제가 서두에 나는 영웅 이야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나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아의 서사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인간이 중생이 그렇게 자꾸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가지고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안 하면 섞인다.
그렇게 안 하면 섞인다. 섞이는 순간 자아는 죽고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절박하게 말라식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라식은 아주 급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24시간 동안 쉬질 않겠어요. 평생을 쉬지 않겠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무시일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겠어. 자신의 인생의 서사 속에서 분명히 요 분리, 그 다음에 인문, 귀환이라고 하는 이런 때가 찾아올 건데 자신이 지금 여전히 영웅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인문에서 영웅으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훈련해서 귀환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입력되는 정보와 서사로부터 저항하고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작가의 의견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